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태양계를 연구하고 달 탐사를 준비하고 있는 심채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곳 경기도 안산 천문당이라는 곳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이곳 경기도 안산에서 보냈는데요. 제가 이곳에서 자라면서 느낀 점은 안산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공존하는 곳이다라는 인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계획적으로 조성된 공업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어디에나 낮은 산이 있고 숲이 있고 언덕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언덕을 뛰어다니면서 놀았던 기억이 아주 많습니다. 현대적인 것과 또 과거가 공존하는 도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곳은 성호 이익 선생께서 당대 문인들과 또 학자들과 교류하던 곳이기도 하고, 안산은 과거에도 문화 예술의 어떤 교류의 장소였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곳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새로운 도시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산이 아주 다양한 문화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어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진 도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보이지 않는 끈, 천문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호 이익 선생께서 살던 곳은 첨성리라는 이름의 마을입니다. 그런데 첨성이라는 것이 별을 본다는 뜻이거든요. 별을 보는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호 이익 선생의 호에 새겨진 성호도 별과 호수라는 뜻이잖아요. 아마 이곳에서 별을 많이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호사설이라는 저작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고전 번역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성호사설을 검색해서 보면 그 안에 천지문이라는 이름의 긴 문장들이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늘에 있는 달과 별, 또 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행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밤하늘에 있는 별자리들을 어떻게 구역을 나누는지에 대해서 이익 선생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것을 정량화하거나 너무 미신이나 감정적인 접근을 하는 것을 약간 경계하고 조금 과학적인 내용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별을 보는 것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단 이뿐만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아주 긴 이름의 예쁜 별자리 지도가 굉장히 인기였다고 해요.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원래 조선이 개국할 때 석각에다가 만든 별자리 지도입니다. 아주 커다란 돌에다가 별자리를 일일이 사람 손으로 새겨가지고 하늘의 별자리를 그대로 돌에다가 옮겨 놓았는데요. 이게 석각본이니까 그것을 탁본을 떠서 좀 이름 있는 사대부 집안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직접 탁본을 뜰 수 없는 동네에서는 그거 사람이 필사를 해서, 또 필사를 할 때에는 예쁜 색깔을 입히거나 별이 밝으면 밝은 색, 어두우면 어두운 색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식으로 해서 탁본과 필사본이 조선시대에 좀 잘 사는 집안, 또 문인이라는 집안에는 좀 하나씩 가지고 있는 중요한 아이템이었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별자리 지도는 태조 4년에 권근, 유방택 이런 분들께서 제작을 한 것인데요. 그분들이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고구려 시대부터 내려오던 석각 천문도가 우리나라에 있었고, 그것을 조선이라는 나라가 개국할 때 아무래도 새로운 왕조가 태어나니까 우리는 하늘의 어떤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왕조다 이런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새로 별자리 지도를 업데이트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부에 있는 하늘은 고구려 시대부터 내려온 별자리가 새겨져 있고, 중심부에 좀 중요한 부분은 당시 조선 한양에서 보이던 별자리 형태대로 조금 수정을 해서 새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보면 동양식의 별자리, 옛날 우리가 사용했던 별자리가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요즘에 서양식 별자리는 황도 12궁이라고 해서 양자리, 개자리, 물병자리, 여러분들의 생일 별자리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28수라고 해서 해가 지나가는 길에 있는 별자리들을 28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또 각 별에다가도 이름을 붙여 놨죠.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보면 거의 1,500개에 가까운 별들이 그 안에 다 새겨져 있고요. 위아래로 왜 이런 별자리 지도를 만들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남아 있어서 우리 고천문학을 연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는 인공 불빛이라는 것이 없고 밤에는 대부분 불을 껐기 때문에 그냥 민가에서 바라보는 하늘도 천문대나 뭐 산 꼭대기에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그냥 평범한 들판에서 하늘을 보면 언제든지 그렇게 많은 별들을 다 볼 수 있었던 환경인 것 같아요. 천문학을 생각해 보면 별을 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별을 예전 분들도 보았고 또 조선시대, 고구려시대 혹은 선사시대에 우리의 선조들도 다 보았던 그 별들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문학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어떤 보이지 않는 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아주 많이 남아 있는데요. 조선왕조실록도 인터넷에서 그 내용을 거의 대부분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혜성이 나타났던 기록, 또 밤하늘에 어느 별과 어느 별이 있었다, 어느 별자리에 뭐 목성이나 금성이 진입했다, 이런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성들이 움직이는 것을 일일이 기록했고 일식, 월식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예측을 하고 그것이 그대로 일어났느냐 아니냐를 판별할 수도 있는 그 정도 좋은 천문학적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태양에 흑점이 있었다, 흑점의 크기가 얼마만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적혀 있고요. 또 이상기후, 뭐 여름인데 서리가 내린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도 상세하게 기록을 해두셔서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백 년에 걸친 또 국가가 공무원에 의해서 작성한 공인된 기록으로 천문학 연구에 굉장히 좋은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관상감이라는 관청을 두어서 그곳에서 천문을 관측하는 전문가들을 계속 데리고 이 모든 기록을 주도하게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눈에 띄는 기록 중에 하나는 적기라는 기록인데요. 붉은 기운이 밤하늘에 있었다, 이런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산군의 기록 중에 연산군 일기에 딱 한 번 여름에 오로라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밤하늘에 잠을 못 자고 밤에 나와서 봤더니 밤하늘에 붉은색 기운이 있었고 이 붉은 기운이 일렁이더라. 그래서 다음날 자기 신하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것은 적기라는 것이라고 하더라 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적기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오로라거든요. 한반도는 그렇게 위도가 높지 않은데도 가끔은 한반도에가 위치한 위도까지 오로라가 내려오는 일들이 있고요. 이런 일들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많이 돼 있습니다. 오로라는 지구에 있는 대기 물질들과 태양에서 날아온 수많은 입자들이 부딪히면서 내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기에 어떤 성분의 입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붉은색이 보이기도 하고 초록색이 보이기도 하고 다양한 색깔을 나타내면서 커튼처럼 일렁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도 제가 눈으로 직접 오로라를 보는 행운은 아직 갖지 못했는데 좀 더 위도가 높은 지역에 가면 뭐 핀란드, 아이슬란드, 캐나다 이런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오로라가 어느 지역을 덮어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커튼을 치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커튼 모양의 오로라이고요. 한쪽에는 잘 보이지 않고 커튼이 있는 지역에서만 오로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태양에서 날아오는 입자들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지구 자기장과 만나는 것으로 도형을 그려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태양에서 날아오는 플라즈마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을 만나면 지구 자기장을 따라서 자기력선을 따라서 입자들이 지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아주 극지방에 가까운 곳보다는 극지방에서 조금 멀어진 고위도 지역에서 더 강하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지구의 북극에 우리가 올라가서 지구를 내려다볼 수 있다면 오로라가 일어날 때 오로라가 타원형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북극 지역보다는 조금 위도가 낮은 지역에서 타원 형태로 나타나는 오로라가 관측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오로라가 지구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현상은 목성에도 있고 토성에도 있고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계에 있는 모든 천체에서 태양에서 오는 입자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강력한 자기장을 갖고 있는 목성 또 토성에서도 이런 오로라가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목성이나 토성의 오로라 사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재밌게도 목성의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태양에서 날아오는 입자뿐만 아니라 목성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위성들에서 가끔 화산 활동이 일어나거나 해서 입자들이 날아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입자들이 목성의 자기장 근처에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입자들도 자기력선을 따라서 목성의 극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밖에서 보기에는 태양에서 날아오는 입자도 목성의 오로라를 만들고요. 또 목성의 위성들에서 날아오는 입자들도 똑같이 극지방으로 떨어지면서 목성의 또 다른 오로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목성의 오로라를 관찰해 보면 하나의 타원이 아니라 여러 개의 형태로 나타나는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호라는 위성에서 날아오는 입자가 많아서 2호의 발자국 오로라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죠. 토성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토성에서도 태양에서 날아오는 입자에 의해서 오로라 현상이 나타나고 또 토성의 위성 중에서 엔셀라더스라는 위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수증기 같은 것이 얼음층 아래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데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이 입자들이 자기력선을 따라서 토성의 극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때 오로라 현상과 비슷한 발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보는 우리 오로라를 생각할 때 목성의 오로라 또 토성의 오로라까지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성에서는 더 재밌는 일이 하나 더 일어나는데요. 토성에는 고리가 있잖아요. 너무 예쁜 고리가 우리가 망원경으로 봤을 때 딱 보이는 큰 고리가 있는데요. 이 고리에 있는 입자들이 사실은 아주 작은 얼음 알갱이들입니다. 대부분이 얼음이고 얼음에 약간의 먼지가 묻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주 반짝반짝하고 작은 얼음 알갱이들이 디스크 모양으로 토성 주위를 넓게 감싸고 있는 것이 토성 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리에 있는 이 입자들도 태양빛을 똑같이 받겠지요. 그래서 입자들이 태양빛을 받아서 이 입자들이 기화되거나 입자들이 가지고 있던 같은 먼지들 이온화가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우주에서 수많은 물질들이 날아와서 고리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에 부딪히기도 하죠. 그러면 이 고리 입자에서도 전하들이 나오고 또 작은 미소 유성체라고 부르는 작은 먼지들이 좀 부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 자기가 있던 위치를 잃어버리고 그 위치에서 이탈해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토성의 자기력선에 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성을 자기력선, 전기력선을 따라서 돌다가 결국에 토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리에 있는 물질이 조금씩 토성 안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토성 고리에서 내리는 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토성 고리에 있던 물질들이 계속해서 아주 조금씩 토성으로 빨려 들어간다면 언젠가는 토성의 고리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예, 그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계산을 했는데 토성의 고리가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없어지는데 한 1억 년 정도 걸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계산 결과를 통해서 그럼 지금으로부터 1억 년 후에는 토성의 고리가 없을 수도 있겠죠. 예, 지구의 역사, 태양계의 역사 전체에 비해서 1억 년은 아주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이 시점에서 토성을 볼 때 토성의 고리가 존재하는 것은 굉장히 행운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 년 뒤에 인류는 토성을 보았을 때 아무리 좋은 망원경이 있어도 고리를 볼 수 없으니까요. 그런 재미있는 생각들을 토성의 오로라, 토성의 고리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좋은 망원경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성의 고리는 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들을 보면서 생각과 생각을 이어나가다 보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여러 가지 천문학적인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 재밌는 것은 만원권 지폐 안에 천문학적 아이템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만원권 지폐의 앞면에 보면 이제 세종대왕 뒤에 있는 배경이 일월오봉도라는 그림입니다. 원래 일월오봉도는 임금님이 앉는 그 뒤에 이제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요. 일월은 태양과 달리고요. 오봉도는 5개의 봉우리가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오봉도라는 것이 그냥
지상에 있는 어떤 지형일 수도 있고 그 5개의 봉우리에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죠. 천문학자라면 5개의 행성은 아닐까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그 뒤에 있는 행성들도 다 망원경으로 관측을 할 수 있지만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행성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5개의 행성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록들을 보면 망원경 이전의 기록들에는 태양과 달과 5개의 행성을 논하는 경우가 많고요. 오늘날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인 것도 그런 연유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만원권 지폐 뒷면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천문학적인 아이템이 더 많이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조선시대의 아주 멋진 우리 유산 별자리 지도인데요. 이 별자리 지도가 만원권 지폐 뒷면에 흐리게 별이 동글동글하게 그려져 있는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좀 재밌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앞면에 아주 크게 보이는 것은 혼천의라는 것인데요. 천체를 관측하던 도구입니다. 이게 사실은 혼천시계라는 훨씬 더 큰 구조물의 일부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천체의 위치를 관측했던 도구이고, 또 오른쪽에 작게 희미하게 그려져 있는 것은 국내 천문학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현산의 1.8m짜리 망원경, 가장 좋은 망원경입니다.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혼천의 또는 혼천시계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도안인데요. 원본은 굉장히 큰 가구처럼 생긴 피아노보다 더 커다란 크기의 혼천시계입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시계인데 안에 추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추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시간을 측정하게 하고, 또 다른 추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정시가 되면 종을 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조선시대에 이미 1600년대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는 건 우리 선조들이 그만큼 놀라운 과학기술, 또 천문을 관측하는 기술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천의라는 혼천시계의 일부인데요. 혼천시계랑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태양, 달, 또 5개의 행성들의 움직임을 그대로 모사해주는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압을 감거나 밑에 나사를 좀 풀고 조이고 하면서 이것들을 조절을 해서 지구의 위치가 여기 있는데 태양이 여기쯤 오면 달이나 다른 행성들은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날짜에 맞춰서 계산해보고 또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그런 관측 도구였고요. 밤하늘을 관측할 때에는 이 혼천의를 본딴 기구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실제로 보면서 위치를 맞춰보던 그런 도구입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보현산 망원경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현산은 경북 영천 근처에 있는 산 이름이고요. 그 산 꼭대기에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제일 좋은 망원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제 전시관을 볼 수가 있고요. 망원경을 실제로 사용하려면 자격을 갖춘 사람이 미리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승인을 받고 올라가서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현산 망원경의 지름이 1.8m 되는 거대한 망원경이고요. 여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이 망원경을 잘 다룰 수 있는 전담사가 도와주면서 관측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도 보현산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면서 대학원도 졸업을 하고 연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의 천문학적인 아이템이 지폐 안에도 들어있다라는 것이 저희는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해외에 나가면 이렇게 만원짜리 지폐를 괜히 들고 다니면서 해외 천문학자들한테 가끔 자랑을 합니다. 또 저는 한편으로 기대하기로는 제가 이런 만원권 지폐에 있는 천문학적인 아이템이라든지 우리나라 옛 기록으로부터 오늘날의 천문학에 이르는 어떤 그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림으로써 저와 함께 미래의 천문학을 해주실 동료들도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이런 장소에서 천문학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